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중국에서 오래 있었고 제가 그동안 이제 중러 북중 관계 주로 이런 이쪽 그 동북아 유라시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외교 안보나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가자에서 지금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로운 국제 질서가 지금 저는 나타나고 있다. 근데 뭐 여기 있는 여기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다극 질서, 저는 이 지금 전환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앞으로의 이제 국제 질서는 과거의 어떤 미국 주도, 그러니까 서방 주도의 어떤 일방적인 패권 그런 질서에서 이제는 새로운 다극 질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또 그거를 절대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이제 새로운 이런 다극 질서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여기 PPT에 보면 왜 이 사진을 넣었을까요? 결국은 이 향후의 이 다극 질서의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다. 뭐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앞으로 한반도는 저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상당히 큰 전환점의 시기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어떤 질서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럼 왜 여기에 핵심 키포인트는 중국이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이제 펼쳐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러한 국제 질서에 다극 질서가 왜 출현을 할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제 정세가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표를 보여준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지오 스트레이직 지정학을 연구하는 데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딱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두 유라시아의 거대한 대륙을 두고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서방 국가죠. 미국과 앵글로색슨, 이 파이브 아이즈나 지금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포위, 압박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게 없었진 않았지만 이제는 이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지금 우선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 왜 그러면 제가 이 한반도의 문제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거와 뗄래야 뗄 수가 없냐. 이거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 이 지정학적인 이 단층선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2년 전에 벌써 이제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을 했고, 또 이제 가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금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 해협 그리고 지금 한반도 남중국해 여기가 다시 또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게 왜 일어날까?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이 국제 지역에서 지정학적인 갈등, 텐션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 세력, 대륙 세력이 나가는 길목을 지금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한반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그리고 대만 해협, 여기도 향후에 대만에서 이게 뭐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대륙 세력이 이제 해양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이거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상,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지난 40년간 초고속 성장을 했고, 또 러시아 푸틴의 부활이죠. 러시아가 과거 구소련의 어떤 구소련이 아닌 이제 러시아도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서 부활을 했고,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라는 어떤 강력한 힘이 뭐 힘이라기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이 힘이 이제 힘이 결합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미국이랑 소위 말하는 서방 국가들, 서방이라는 걸 글로벌 웨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이 지금 이들의 세력과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 단층선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 특히 유라시아 요 해양과 대륙을 맞닿는 이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선은 저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유라시아라는 이 큰 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유라시아의 제서쪽이 어디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큰 아까 제가 그 지도에서 보였다시피 이 유라시아의 맨 서쪽은 유라시아 서쪽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럼 맨 끝이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유라시아 이 지정학적인 갈등이라는 거는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 얘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유라시아의 어떤 향후 질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우선 제일 먼저 제가 이 나토, 이거는 지금 나토에 있는 국가들을 이거는 뭐냐면 왜 그러면 이번에 러우 전쟁이 왜 발생을 했을까? 결국은 뭐 여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뭐 긴 설명을 안 하겠지만 핵심은 그거죠. 러시아가 계속 나토의 동진을 반대했고 거기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몇 번 했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친서방 젤렌스키 정권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으로 터진 거죠. 결국은 특별 군사 어쨌든 그럼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서방 나토라는 건 어떻게 보면 냉전 이후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 안보 기구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저기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표에 보면 알다시피 지금 이 리투아니아부터 여기에 수많은 나토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나토가 들어가게 되면 모스크바까지 바로 코앞에 거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싫든 좋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한반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지금 나토가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나토라는 거는 냉전 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냉전 이후에 과거 이제 사회주의권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었고 나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냉전 이후에 바르샤바는 해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 원칙적으로 하면 이 나토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토라는 집단 방위 조약, 서구의 집단 방위 조약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냉전의 유산인데 결국은 이거는 해체가 안 되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거죠. 지금 회원국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나토가 또 인테랑, 한국,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글로벌한 이 집단 방위 기구도 가겠다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큰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토라는 거대한 이 집단 방위 조약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동입니다. 이 중동도 중요한 게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이걸 원고 제출하고 나서 그저께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일측즉발의 이제 위기가 나는데 그럼 왜 중동에서 이게 또 리스크가 크냐?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란 위에 러시아랑 이게 다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란도 이 중동에서 되게 중요한 국가인데 문제는 지금 이란을 둘러싸고 수많은 미군 기지가 뺑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란 옆이 파키스탄이고 그 옆이 중국입니다. 이란 바로 위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향후에 진짜 3차 세계대전 중국 러시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건 아주 리스크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이제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이 이 중국을 둘러싼 한반도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 앞바다 그러니까 남중국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군 기지, 일본 주한 주일 미군 기지가 지금 빼곡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까 나토 그림을 보셨죠? 러시아 앞마당에 나토가 배치돼 있고 중국 앞마당에 지금 주한 미군, 주일 미군 그리고 뭐 지금 오커스 뭐 수많은 이제 나토까지 끌어당겨서 지금 여기를 포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 거고 며칠 전에는 미일 동맹이 이제 새로운 동맹 관계도 격상이 됐고 또 필리핀까지 향후에는 미일 필리핀이 해서 이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 그러면 향후에 남중국해는 필리핀이 들어오고 한반도는 한미일이 들어가고 뭐 이러한
지금 이러한 구조가 지금 이 유라시아의 동쪽과 서쪽 중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구도 속에서 그러면 중국이 당연히 중국의 인식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훨씬 더 노골적으로 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피봇 아이샤 리밸런싱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러우 충돌 발생 이후에 이것이 더 이제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조만간 아시아 태평 지역에 SM-3 토마호크를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중국에 대놓고 중국 앞마당에다가 이런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리스크. 만약에 정말 이러한 구도도 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가 또 한 번 물리적 충돌이 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아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나토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런 중단거리 토마호크나 SM-6를 배치하는 걸 러시아가 그거 하지 마 레드라인이라고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러우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 알다시피 평택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예요. 그럼 거기에다 만약에 미군이 여기다가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저런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한다고 치면 베이징까지 5분 거리예요. 쏘면. 그러면 중국은 무방비가 되는. 그럼 이러한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급격한 리스크를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얘기들이 그냥 오고만 갔는데 이제는 미국은 이제 본격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한미일 처음으로 한미일 동맹이 사실상 군사 준 동맹이 이제 형성이 됐고 지금 한국은 어쨌든 이제 한미일 요새 윤석열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제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반도도 저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진다, 위험해진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과 미국이 새로운 방위 협정을 하고 일본도 오커스에 들어갔나요? 오커스는 앵글로색슨이 만든 집단 군사 방위 조약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일본은 이번에 지난주죠. 기시다가 바이든이랑 만나서 앞으로 오커스에 일본이 들어가겠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 같은 데가 참여하길 원하죠.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나토와 앵글로색슨 이 국가들의 영향 갖고는 이게 대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도 서방이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여기에서 새로운 이제 대중 포위망, 봉쇄망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보였다시피 상당한 큰 리스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지금 이 표는 뭘 의미를 하냐면 지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의 어떤 포위망입니다. 오커스랑 쿼드랑 한미일 안보협력 이 세 가지가 지금 겹겹이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고 후위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중국 지역을 중국에 대한 포위망은 주로 오커스라든지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포위가 들어가는 거고 아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나토의 확대.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동쪽과 서쪽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이 압박의 축이 갈수록 커진다고 하면 긴장의 갈등의 소위 말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근데 벌써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게 지금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에 제일 큰 리스크가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저는 이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가 앞으로 가장 큰 리스크가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북한이나 여기는 우크라이나와는 달라요. 인구도 많이 밀집돼 있고 여기에서 전쟁은 진짜 최악에서는 핵전쟁으로까지 번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오커스, 쿼드, 잭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서방 국가들을 다 결집시켜서 겹겹이 포위망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중국의 부상, 중국의 어떤 그리고 기존 미국 주도의 어떤 자유주의 질서를 이렇게 약간 부정하는 이들을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G7에 일본과 한국을 지금 이제 추가시키자, G9으로 만들자.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글로벌 구도 속에서 한국이 여기에 G7이라는 건 대놓고 이제는 이건 집단 서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집단 서방과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 텐션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들어가면 박수 쳐야 된다. 이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한국이라는 이 구도 이 사회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뭐랄까 너무 한쪽에서 너무 이거를 그냥 박수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북중러, 뭐 중러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를 비판하기에 앞서가지고 그럼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이 국제질서 현안, 지금 특히 이 유라시아를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서방이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중국과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쟤네들이 북한이랑 해서 그러니까 이걸 모두 이런 한쪽으로만 악의적으로만 접근하는데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이러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이 되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이란과 더 가까워지겠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역으로 떠나서 우리가 이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물을 볼 때는 저희는 역지사지의 그런 상황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국제 질서를 놓고 지금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